문재인 정부 1기 내각 후보자들의 위장 전입 문제가 잇따라 불거지자 청와대가 오늘 국민에게 사과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에서 특수활동비 감축 움직임이 정치권 전반으로 확산되는 분위기인데요. 관련 내용 전문가들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형두 전 국회 대변인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결국에는 청와대가 위장 전입 문제 때문에 비서실장의 사과를 하는 선택을 했습니다. 오늘 청와대의 사과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보수 정부가 들어섰을 때보다 예. 이제 아무래도 개혁적인 정부가 들었으면 국민들께서 요구하는 도덕성이 굉장히 높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대통령께서 도덕성의 기준을 굉장히 높이셨어요. 그래서 그 5대 공직 불가 기준에 위장 전입과 논문 표절 같은 그 경우에 따라서는 과하다 싶은 기준을 이미 제시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제 강경화 외교부 장관 내정자는 이제 사전에 청와대가 알고 있었지만 이제 위장 전입 문제가 있었고요. 그리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경우는 내정자의 경우는 청와대가 사전에 알았지만 그 정도는 이게 진짜 위장 전입이냐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본 거고 이낙연 총리 후보자의 경우는 이낙연 총리 후보자 자신도 몰랐고 청와대도 몰랐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그 사안의 경중을 따지기 전에 일단 국민들께서는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최초로 임명한 내각의 후보자들은 털어도 먼지가 하나도 안 나길 바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사과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다만 이렇게 사과를 하고 논란이 수그러들까 이렇게 생각하면 또 저희도 야당을 해봤습니다만 야당은 또 야당의 입장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을 것 같아서 지금 걱정이 많이 됩니다. 혹시 사과의 내용은 그럼 적합했다고 보세요? 우선 이제 사과를 누가 하느냐가 문제잖아요. 근데 이제 일단 청와대는 비서실장의 사과로 사과를 한 거죠. 그리고 내용은 국민의 눈높이에 못 맞춘 것에 대해서 사과하고 그런데 이제 임종석 실장의 얘기 중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선거 캠페인 과정에서 우리가 했던 약속하고 실제로 국정 운영을 하면서 이제 좋은 사람들을 고르는 과정에서 운영에 괴리가 있더라. 이제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사과는 확실히 한 거고요. 그런데 이제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양해를 살짝 구했던 것이죠. 근데 이제 예상대로 야당의 반응은 지금으로선 그렇게 좋지 않은 상태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야당의 반응은 지금은 부족하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해명을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고 일단 오늘 또 이낙연 후보자에 대한 청문 보고서 채택도 무산이 된 상태인데 야당의 이 같은 입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야당도 사실 별로 크게 기대하지 않고 있다가 뜻밖의 하나도 아니고 세 사람의 후보자가 나란히 지금 위장 진입이라는 문제가 나오는 바람에 야당으로서 야3당으로서도 야3당이 입장이 다릅니다. 근데 야3당이 이 경우에는 뭐 똑같이 이 지금 같은 사과로는 안 된다. 뭐 이런 또 재발 방지 약속 뭐 이런 걸 요구를 했는데요. 야당으로서 그냥 헐렁하게 넘어갈 수 없는 그런 좀 난감한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이 문재인 정부로서는 이 자기 원칙의 희생이라 할까요? 높은 원칙을 세워놓고 그 원칙에 따라서 스스로 이제 거기에 지금 칼날에 손을 뺀 격이 됐는데 이게 참 난감하죠. 한두 분만 있었으면 모르겠는데 그리고 제가 볼 때는 특히 지금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까지 있다는데 좀 이 사안 자체를 좀 이 계란을 한 바스켓에 두면은요 깨지기 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좀 서로 다른 사안이라면 하나라도 우선에 깨끗하게 해명해서 이 부담을 줄여야 되는데 그것도 아마 청문회를 기다리면서 조금 그 뭔가가 잘 성명이 안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아주 여당으로서도 문재인 정부로서도 답답하게 되었고 야당으로서도 이건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세 개의 악재가 한꺼번에 와서 여당의 악재는 야당의 호재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그 요구를 했는데 그 요구도 보면 아주 결사항전의 뜻이 아니라 이 하면 사과 제대로 해야지 비서실장이 하면 어떻게 하느냐 대통령이 제대로 누구나 대통령이 세운 기준 아니냐 그 대통령이 세운 기준인 만큼 대통령이 인사를 할 때도 직접 발표했으니까 그렇게 발표한 그 인사자가 이런 문제가 있었으면은 직접 사과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거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앞으로 이런 5대 기준에 맞지 않은 사람 쓰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하라는 이야기인데
아마 대통령이 무슨 적절한 방식이 대통령이 사과하는 방식이 또 많습니다. 예. 그리고 비서실장이 또 사과한 것도 보면은 구구절절 보면은 뭐 그럴 수 있겠다 생각이 또 들어요. 근데 캠페인하고 국정운이 다르다는 점도 있겠고 예. 또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빵 한 조각, 닭 한 마리에 얽힌 산이 다 다르듯이 다 예. 다르겠죠. 다 다르고 한데 그러나 지금 이 형식의 문제 또 스스로가 세운 높은 원칙을 제시해 놓고 이제 그 원칙과 다른 일이 나타났으니까 나타났을 때 이 보여줘야 하는 그런 태도의 문제 뭐 이런 것들을 지금 야당이 요구하고 있는 것인데 예. 아마도 뭐 대통령의 스타일이라든가 또 지금 국정하는 방식을 보면 소통하는 방식을 보면은 예. 아마 조금의 시간이 지나면 어떤 방식으로는 해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예. 이제 위장전입 문제가 이번에 가장 크게 불거져 가지고요. 근데 인사청문회라는 게 정권을 누가 정권을 잡든지 간에 앞으로도 계속 이루어질 사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차제에 이러다 보니까 뭐 이제 두 분 다 얘기를 해주신 거지만 차제의 위장 전입을 어떤 기준을 좀 두는 게 어떠냐라는 얘기도 나오거든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일단 저는 도덕성 검증을 야당이 엄격하게 해주십사 이건 예. 국민의 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애초에 이제 대통령께서 제시하신 5개 기준 중에 예. 위장 전입을 제시할 때는 아주 질이 좀 안 좋은 것들을 생각하신 것 같아요. 예를 그게 들면 부동산 투기 얽혀 부동산 있는 위장 투기를 전입. 위한 위장 전입이라든가 예. 그다음에 요즘 교육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자녀를 더 좋은 학교에 다른 사람보다 보내기 위한 위장 전입을 일반적으로 염두에 둔 건데 예. 네. 그 이번에 드러난 케이스 중에 강경화 내정자 같은 경우는 외국에서 아이가 태어났고 예. 그러다 한국의 고등학교에 오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니까 좀 위장 전입인데 예. 이거는 국민께서 좀 양해해 주십사 하는 의도가 있었던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의 경우는 그게 2번이라고 언론 보도에 났는데 그 사안을 보면 이게 위장 전입인가 이런 사안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청와대에서도 사전에 알았지만 이게 위장 전입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그 예. 내용이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 김상조 내정자의 아내가 교사인데 지방으로 발령이 나서 내려가게 되니까 아이를 이제 그 가까운 친척에게 맡기기 위해서 아이의 주민등록을 옮긴 거거든요. 예. 그러다가 도저히 그 엄마가 내려갈 수가 없어서 애를 놔두고 그래서 학교를 그만두고 다시 아이를 보기 위해서 올라온 거니까 이게 과연 위장 전입이냐 예. 이런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외국으로 이제 가서 오래 계셨는데 국내에 주거지가 없으니까 우편물 수령할 데가 없어서 이제 전세를 맺은 그 집에 부탁해서 우편물 수령을 위해서 예. 주민등록을 옮긴 거기 때문에 김상조 내정자의 경우는 이게 위장 전입인가?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기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보통 우리가 인사청문회를 할 때 저희가 야당일 때도 도덕성 검증을 굉장히 엄격하게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저희가 그때도 제한된 게 뭐가 있었냐면 도덕성 검증은 사전에 하고 사전에 충분히 하고 그리고 공개되는 인사청문회에선 주로 정책 검증, 예. 앞으로 어떻게 해당 부처를 이끌 것인가 이런 식으로 하자고 당시에 야당이 제안을 한 적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어쨌든 공직에 나가려는 모든 분은 현재 국회의원들도 다 마찬가지고요. 예. 개인의 도덕성을 최대한 높이는 방향으로 네. 그거는 처신을 해야 되지만 예. 그 인사청문 과정은 조금 이렇게 정책 검증 중심으로 가기를 기대합니다. 예. 위장 전입 문제 포함해서 이제 그 인사 검증에 대한 것이 이슈가 되고 논란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청와대에서도 검증을 더욱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싶은데 이러다 보면 사람을 고르는 속도라고 해야 될까요? 인선 속도가 좀 늦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겠죠. 아무래도 체크리스트를 좀 더 강화할 테고요. 네. 그리고 또 본인로부터 좀 더 많은 것을 탐문할 테고 이제 하면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뭐 주민등록 등본 다 뜯어보고요. 그때 어떻게 살았는지 또 뭐 자녀 입학 문제 해보고 다 하게 되는데 예. 근데 지금 위장 전입 문제도 이게 이 시대적으로 배경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8, 90년대는 부동산 개발 시대였기 때문에 그때 딱지를 살려면 그 동네에 사서 예. 들어갔어야 됐거든요. 세입자를 뭐 가장하든지 뭘 하든지. 그게 이제 90년대하고 최근 한 10년 전 사이에 공직을 하시던 분들은 그 세대에 한창 30대, 40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재산 형성을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이고 지금 이제 공직을 하시는 분들은 대개 그런 형성 시기가 끝난 뒤에 30, 40대를 보내신 분들이어서 이 부동산으로 큰 돈을 벌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 별로 안 나타날 거고요.
이게 이제 이게 사실은 이 부분도 그 질이 다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사실은 예. 반감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그냥 그 심각성이 있다는 것을 이제 분명히 아셔야 되는데 예. 우리가 학군제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대부분의 이게 이제 학군제 때문에 생기는 일이거든요. 좋은 학군에 애를 보내기 위해서 내 그 동네 안 살지만 여기에 위장 진입시키는 건데 이 연배의 학부모들한테는 굉장히 나쁜 겁니다. 사실 부동산 투기보다 더 나쁘게 볼 수도 있습니다. 또 예. 이낙연 후보자의 부인은 학교를 좀 강남구에 좋은 학교로 가기 위해서 강동구에서 그 학교 왜냐하면 교사 배정을 할 때 강남교육구청에 있는 소지지의 주소가 있느냐가 아마 무슨 약간의 그 기준이 되었던 모양이죠. 그래서 이제 옮겨놓았다는 것인데 이런 문제는 부동산과는 다르지만 이 위장 전입이 문제되는 그 내용이 그리고 예. 그 시대적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위장 진입의 척도를 달래야 한다든가 이런 게 아니고 그 부분은 나름대로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 학부모들이라든가 그런 동종의 그 교직에 있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입니다. 그게. 네.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사실은 그 임종석 실장도 이야기를 했지만 특수한 사정이지 않습니까? 지금 뭐 바로 대통령 해가지고 인수위 한 71일간의 인수위 기간도 없이 바로 총리를 지명해야 되고 또 강요를 지금 뽑아야 되는데 이 급박한 시기에 마구 내줄 수 없기 때문에 이게 하나하나 보통 같았으면 한 2주, 3주 걸릴 일을 예. 지금 막 2, 3일 만에 하기도 했을 거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 불가피한 현실적 제약이 있었다는 거는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인정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이게 이왕 문제가 됐기 때문에 만약 또 청문회에서 또 같은 문제가 시리즈로 나오게 되면은 예. 이게 상당히 난감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아무래도 조금 더 한 번 더 더블 체크하는 이런 일이 생기겠죠. 예. 네, 일단 뭐 청와대에서 현실성을 높인 세부 기준을 마련하겠다 이런 뜻도 밝혔으니까 앞으로 발표될 내용 지켜보도록 하고요. 이 후보자를 시작으로 다음 주에 또 줄줄이 청문회가 있거든요. 상당히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분위기인데 청문회 분위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뭐 일단 예상을 깨고 세 분이 이제 위장 전입 건이 어쨌든 나왔잖아요. 그게 대단히 송구스러운 일이고 그랬기 때문에 야당의 검증은 한층 더 세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정자들께서도 그 애매한 태도보다는 명확하게 해명할 것을 해명하고 예. 그리고 이후에 이제 임명되실 분, 내정되실 분들에 대해서는 더욱더 철저하게 인사 검증을 하고 예. 그렇게 하는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는 국회 통과가 무난할 거라고 보세요, 혹시? 근데 이제 오늘 4당 원내수석 부대표들이 모여서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을 시도했는데 실패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국민의당 같은 경우 뭐 비대위원장께서는 예. 그 전국 운영을 위해서 그 국무총리는 인준해 주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긍정적인 메시지도 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이낙연 총리 후보자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 상황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어떻게 대처할지 모르지만 네. 일단 그 문재인 정부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협치잖아요. 그러니까 그 협치를 기준으로 한 대응을 하지 않으실까 이렇게 생각하고 예. 또 필요하다면 문재인 대통령의 스타일을 보면 그 협치를 위해서 그리고 진짜 잘못된 부분은 솔직하게 고백하고 양해를 구하겠다고 이미 말씀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예. 그에 맞게 하시면 야당들도 조금 마음이 풀어지고 예. 예. 근데 지금 상황은 그 최근의 지지율,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를 봐도 80%를 상회하는 수준이고요. 그러니까 국민적인 지지도가 높은 상황에서 특히 야당, 일부 야당이라고 얘기하긴 그렇습니다만 자유한국당에 특히 반발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역풍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거를 혹시 맞을 가능성은 없다고 보세요? 그래서 오늘 사실 야 3당이 반발하면서도 보면은 그 예. 톤이 그 온도 차이가 좀 다른 말씀이시죠? 톤이 아니 근데 3당도 비슷한데 그 톤이 그렇게 무슨 완전히 이거 완전히 안 된다. 이거 뭐 정말 엄청난 이건 뭐 할 수 없는 사안이다 이 정도가 아니고 예. 대통령의 사과. 다음에는 이 같은 인사를 쓰지 말라는 약속 예. 이겁니다. 상당히 좀 어떻게 보자면은 대통령이 어떤 방식이든 사과를 하고 예. 또 사실 또 이렇게 쓰면 안 되죠. 이제 이렇게 또 나오면 청문회 어려워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건 최선을 다하겠다는 정도에서 넘어갈 텐데 넘어가지 않겠나 싶고요. 제가 볼 때는. 예. 그런데 사실 이 정도로 총리 청문회가 쉬운 편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 보자면은. 그리고 또 하나는 탄핵으로 인해 급하게 대통령 선거가 이루어졌고 또 아주 준비 기간도 없이 지금
그 총리를 뽑아야 되고 내각을 구성해야 되는 그런 그 시점이기 때문에 야당으로서도 강하게 네. 준비 기간을 충분히 주지 않았냐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사정이고요. 예. 그 역대 그 총리 후보 청문회를 보면은요 이렇게 쉽게 넘어가는 경우가 좀 예. 드문 편입니다, 사실은. 일단 뭐 국정 운영을 하는 입장에서는 이 청문 보고서 채택이 상당히 절실한 상황인데 그렇다면 만약에 뭐 야당의 요구에 걸맞는 제스처를 청와대 측에서 취한다면 그 시기는 언제쯤이 될 것으로 보십니까? 그거를 예측하긴 곤란하지만 예. 예.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어떤 조치를 하신다면 그게 이제 단순한 제스처는 아니실 것 예.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을 전부 보시고 굉장히 일단 미안하게 생각하실 것 같고요, 국민께. 그리고 많은 고민 중에 있으실 거고 저는 국민들 눈높이에 맞춘 그런 대응을 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야당에 대해서 예. 저희가 뭐 그렇게 위장 전입이 별거 아니라든지 그러니까 해달라고 말할 면목이 없습니다. 저희가 왜냐하면 저희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정말 인사청문회 저희도 세게 했고요. 예. 그것이 또 야당이 있는 이유기 때문에 예. 그러나 이제 그 이낙연 총리 내정자가 가지고 있는 역량이나 예. 그분의 그 협치 정치를 할 수 있는 그 성품이나 청문회에서도 보셨지만 굉장히 좋으시더라고요. 그게 태도나 뭐 이런 게 굉장히 좋으셔서 그런 모든 걸 종합적으로 판단하셔서 예. 5개 정도로 보시면 어떨까 이런 마음은 있습니다. 예, 서로 여야 스스로 아마 이번 청문회를 계기로 역지사지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어떤 방식으로든 문 대통령이 사과를 하는 제스처를 취할 것인지 또 시기는 언제인지 저희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새로운 장면이 하나 포착됐는데요. 이건 뭐 이슈가 되는 내용이라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직 대통령과 전 정부,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의 국무위원들과 오찬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저 태어나고 나서 이런 장면 처음 보거든요. 네네. 굉장히 신기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굉장히 신기하고 정말 뜻밖의 이 탄핵으로 해서 사실 우리가 아주 단청 국면의 어떤 그런 국정의 단절이 있을 줄 알았는데 뜻밖의 실질적으로 그 부처의 행정부처가 이양되는 과정에서는 이게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만 국정 운영의 연속성이랄까 이런 것들이 또 이어지고 오늘 대통령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정권은 유한하고 조국은 또 영원하다고 했고 문재인 정부의 첫 장관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상당히 대단한 이야기인데 그래서 어쨌든 탄핵이라는 굉장히 그 우리 헌정사상 처음 있는 그런 아주 큰 단청과 이런 절벽 같은 그런 정치적 상황인데도 의외로 이 정권의 인수인계 과정은 가장 부드럽게 이어지고 왜냐하면 처음에 예상할 때는 아마 문재인 정부 들었으면은 바로 장관들 살펴봤고 차관들을 실제로 청문회 필요 없으니까 임명을 해서 차관들 중심으로 막 이슈를 이제 그 제일 중요한 정책들을 진행해 나갈 것이다 그랬는데 전혀 그러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지난 정부의 장관을 그대로 둔 채 지금 차근차근 그 조각을 하고 있고 또 이제 인준 청문회 같은 것도 준비하고 있는데 이건 상당히 뜻밖의 일이고 또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역대 장관이라고 이 국정이라는 것이 갑자기 바뀌는 게 아니거든요. 정부 부처의 일이 그 뭐 환경이라든가 대내적 환경이 바뀌지 않을 텐데 그러면 다 그런 국정 경험이라는 것은 다음에 전수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장관들이 또 오늘 오찬을 통해서 할 말 다 했고 또 직전에 지금 장관으로서 또 국무위원으로서 그 경험과 문제를 충실히 이게 다 넘겨주고 또 밖에서라도 자문하겠다고 했던 만큼 굉장히 그 우리로서는 중요한 협치의 장면으로 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참 이게 정상이죠, 사실은. 네. 많은 분들이 참 뭐 새롭다, 신선하다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고요. 또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특수활동비 감축하겠다라고 밝혔고 오늘 바로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가 국회 특수활동비가 약 85억 원에 달한다고 하는데 전면 폐지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더라고요. 현실적으로 이게 가능한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 현실적으로 가능한지는 조금 따져봐야 되겠고요. 그 전에 이제 대통령께서 그냥 특수활동비를 53억 줄였잖아요. 줄이겠다 그랬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러기 위해서 모든 사비 개인적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사비로 하겠다. 이게 사실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실천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근데 이제 국회의 특수활동비가 이제 주로 원내대표나 뭐 대표나 뭐 이렇게 지급되는 비용이잖아요. 근데 그게 저는 전면 폐지를 한다 안 한다보다는 이번에 특수활동비를 좀 이게 무엇이고 어떤 데 써야 되고 과연 그동안 적절하게 쓰여왔는지를
한번 점검하는 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점검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점검할 때 이제는 이해 당사자들만 하는 게 아니고 일반 국민들 중에도 관심이 많고 회계를 따질 수 있는 전문가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국민들도 참여시켜서 특수활동비를 좀 이번에 꼼꼼하게 한번 국민적으로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줄일 때 있으면 줄이고 필요한 데 있으면 남기고 이런 계기로 삼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정치 활동을 해본 적이 없어서 그 청와대가 갖고 있는 특수활동비를 쓰는 것과 국회의원, 그러니까 국회에서 쓰는 특수활동비는 좀 보여지기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성격도 좀 다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특수활동비는요. 이게 영수 처리되고 공개적으로 이렇게 결국은 드러나지만 쓰는 과정에서는 좀 애매한 지점에 있는 돈. 공과 사를 구분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공과 사는 구분해서 이거 사적으로 쓰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워낙에 사적으로 쓰는 경우가 적지 않다 보니 그게 적지 않은지도 좀 따져보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부분은 사적으로 안 쓰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사적으로 쓰신 몇몇 분들이 드러나다 보니 특수활동비 국민의 세금이 이렇게 쓰이는 거 아니야라는 의구심이 증폭됐어요. 근데 저는 대부분은 공적으로 필요한 곳에 쓰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기본적으로 특수활동비를 책정한 것은 국회나 청와대나 똑같아요. 그런데 오히려 청와대보다는 국회 쪽이 누가 쓰는지 우리가 다 알거든요. 어디에 어떻게 쓰는지. 그렇기 때문에 성격은 비슷하지만 국회는 오히려 더 드러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데 이번에 이제 대통령께서 53억을 줄이시겠다고 하고 그거를 청년 지원이나 저소득층 지원에 쓰시겠다고 하니까 이렇게 줄일 수 있는 건가? 이런 기대가 또 좀 국민들 사이에서 생기고 있는 것이고요. 근데 절대로 특수활동비를 사적으로 많이 썼다고 생각하시면 아니 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투명성을 확보하자는 차원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 앞서 얘기하신 것처럼 무조건 삭감 쪽으로 이제 가는 거는 조금 불편하다는 시각들도 있는 게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분명히 뭐 특수활동비가 필요한 조직도 있을 것이고 부처도 있을 것인데 너무 삭감 주장, 폐지 주장으로 가는 것 아니냐 이런 시각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회에 계셨으니까 더 잘 알았을 것 같습니다. 이게 특수활동비 하면 크게 문제됐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특수활동비라는 게 다 용처가 있습니다. 사실은 뭐 국회의장단의 해외 순방이라든가 또 그때 이제 수행하는 의원들 비용도 있을 테고 또 국회 원내대표들, 원내정당의 원내대표들에게 일종의 활동비 같은 게 지급됩니다. 이게 뭐 사실 상가도 가야 되고 또 경조사비도 있어야 되고 또 경력금도 또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원내 수석 부대표, 뭐 원내 또 행정실에 뭐 또 드는 비용 이게 사실은 매달 한 5천만 원이 원내대표한테 간다고 알려져 있는데 다 그게 받는 사람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쓰여지는 곳이 있어서 근데 그게 그런 것들 같으면 차라리 좀 더 그러면 양성화하면 어떠냐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또 그러기 좀 어려운 지점이 있는 모양인데 그건 아마 이번에 이런 계기로 국회에서 아마 생산적인 방안이 또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알겠습니다. 자, 근데요. 이 얘기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가 한 1분 30초 정도 남았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수활동비가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직무정지 상태였고요. 약 35억 원을 썼습니다. 특수활동비인데요. 70일간 하루에 5천만 원을 썼습니다. 저 이게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저도 궁금하죠. 궁금하고 이 특수활동비를 어디에 무엇으로 썼을까가 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이제 원칙적으로 말하면 탄핵 이후에 업무를 하시지 않는 상태에서 특수활동비를 썼기 때문에 문제입니다만 저희가 이제 지금 탄핵도 되셨고 감옥에도 있는 마당에 이거를 저희가 어떻게 야당 쪽에서 하는 게 저희도 원칙적으로는 규명이 돼야 되나 국민들 보시기에 일부 국민들께서는 저희 야박하다고 하지 않을까요? 그런 걱정이 이거 좀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따져봐야 되는데 사실 따져봐야 됩니다. 따져봐야 되는데 근데 이게 국회 특수활동비라고 국회의장이 다 쓰는 게 아니거든요. 청와대 특수활동비라고 대통령이 다 쓰는 게 아닙니다. 이제 특수활동비도 이제 이게 목이 있고 이게 왜 이 금액이 드러났냐 그러면요. 우리 올해 예산 편성됐던 청와대 특수활동비 특정 업무 경비가 169억이었답니다. 근데 5월 달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고 딱 받아보니까 남은 잔고가 126억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30몇 억이 비는데 못 썼느냐 이건데 사실은 따지고 보면은 169억이면 한 달에 한 10수억씩 이렇게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게 있는 겁니다. 청와대도 이렇게 경호실도 있고 또 뭐 여러 군데가 많거든요. 그리고 이게 예. 대통령이 쓰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수석들이나 또는 예. 뭐 비서관들이나 또는 뭐 경호실이나 이런 데서 그때그때 쓸 돈이 있을 텐데 근데 이제 그 돈이 탄핵 재판을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게 그렇습니다. 탄핵되면 바로 다 까집어질 텐데 예. 그걸 누군가가 이게 다른 목적으로 쓰기 참 어렵다고 보고 예. 아마 청와대 요번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이렇게 특수활동비 개선 방안을 내놓았으니까 예. 그런 걸 하는 차원에서 그냥 어떤 업무 개선 방안으로 한번 보는 게 좋은데 이걸 어떤 예단을 갖고서 예. 마치 거울방에서 뭘 엉뚱한 걸 한 것처럼 이렇게 몰아가면은 조금 예. 그게 우리 최 의원님 네. 말씀하셨습니다만 공연한 서로 예. 감정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나친 억측은 또 금물이니까요. 차후에 어떤 내용이 드러나는지 좀 보겠습니다.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형두 전 국회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